안녕하세요. 최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저에게나 또 여러분들에게나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는 이제 첫 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한 번 이상 재도전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전자든 후자든 지난 날에 나의 어떤 바람직하지 않았던 습관이라든지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이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었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작은 좋은 습관들이 누적되면 최고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먼저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서울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하는 사람이 될 거야? 혹은 뭐 아이들에게 떳떳한 교사가 될 거야? 내년 이맘때쯤에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수험생이 될 거야? 뭐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현 시점에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먼저 정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런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일주일을 어떻게 보낼까? 한 달, 1년을 어떻게 보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될지를 이제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습관들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된다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을 때 비로소 내 어떤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의 1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수업을 다 듣고 나면 각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좋은 습관들을 쌓아 나가야 될지도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과 또 꺾이지 않는 인내심, 거기다가 좋은 강의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은 못 해낼 것이 없습니다. 그 좋은 강의 부분은 이제 제가 맡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습관 또 꺾이지 않는 인내심을 장착하시고 앞으로 1년간 저와 함께 꾸준히 달려나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각자 파이팅 한번 외치시고 시작해 볼까요? 자, 이런 이론 완전 정복 강의는 앞으로 총 16회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먼저 미술 교육학부터 해서 미술 내용학, 동양 미술사, 서양 미술사 이렇게 4권의 교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 금, 토요일 이렇게 첫 주에는 미술 교육학 중에서도 일부 미술 교육론 부분을 다루게 될 거고요. 다음 주 금, 토요일에 남은 교육 과정 부분을 다루게 될 겁니다. 먼저 미술 교육론은요, 이렇게 미술 교육의 개념, 변천, 이해, 감상, 비평 교육 이렇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나 미술 교육의 변천 부분에서 이제 교육사 부분이 나오거든요. 교육사에 또 그 교육사마다 포함되어 있는 교육학자들과 관계된 그런 이론들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뭐 매번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아동미술도 아동미술과 관계된 이론들 중요하고요. 감상 비평 교육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술 교육의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술 교육의 개념, 미술 교육의 성격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외울 내용은 없어요. 그냥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전문교육적 성격, 인성교육적 성격, 문화교육적 성격, 이 흐름을 보시면 이것도 미술교육사의 흐름과 약간 맞닿아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전문교육적 성격은 말 그대로 미술 분야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목적이다. 미술 분야의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목적이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시기는 이 미술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었던 시기, 르네상스 아카데미, 그때부터 해서 이제 19세기 디자인 공예 교육, 이 디자인 공예도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뭐 산업혁명과 함께 이제 필요한 디자이너들, 공예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를 기르기 위한 그런 성격이 강조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시대 도화서, 도화서 교육이 이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되겠죠. 다음, 인성교육적 성격. 이거는 이제 전문가보다는 미술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그 인간의 전인적인 부분을 개발시킨다, 발달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뭐 타인에 대한 이해력을 키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20세기 초부터 등장했었던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뒤에서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2차 교육 과정에서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의 그런 이념들을 좀 받아들였고요. 그다음에 4차 교육 과정에서는 인간 중심 교육, 이걸 강조하면서 이제 그 이후부터 계속 전인 교육을 어떤 모토로 삼고 있죠. 그다음 문화 교육적 성격 하면은 이제 문화 교육 하면 미술 그 자체에 대한 이해, 그다음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좀 더 확장돼서 이제 사회 문화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제 이해 중심 미술,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 이후에 등장한 이해 중심 미술 교육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쭉 보게 될 거예요. 뒤에서 다문화, 시각문화 뭐 이런 미술 교육 이론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미술 문화와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뭐 이 정도로 빠르게 그냥 이해하고 그렇구나,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술교육의 목적 볼게요. 자, 이 미술교육의 목적은요, 사실 이제 지금 이 내용도 완전히 뭐 외워서 우리가 서술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래도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미술교육자로서 내가 왜 미술교육을 하느냐,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뭐 뒤에 이제 보게 되는 내용에서는 기입형 대비해서 몇몇 단어들, 용어들을 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자, 먼저 미술교육 목적에서 미적 안목을 육성시킨다. 학생들의 미적 안목을 육성시킨다라는 거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미적 안목이 뭐냐 했을 때 뭐 말 그대로 미적으로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눈, 이건 이제 미적 안목이라고 하는데, 일단 미적 안목 하나 체크하시고요. 용어 미적 안목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적 안목은 그냥 일상적인 자극, 미적인 게 아닌 일상적인 자극하고는 좀 구분되는 그런 대상, 그래서 좀 비일상적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미적인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수많은 시각 문화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미적 안목의 육성이 필요하다. 미적 안목을 왜 육성해 줘야 되는데 했을 때, 결국은 우리 주변에, 학생들 주변에 정말 수많은 어떤 문화들, 시각 문화들, 시각 이미지들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미적인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길러줘야만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취지에서 미적 안목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적 안목이라는 것이 이제 표현에만 머물지 않고 이렇게 감상, 비평에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것도 알 수 있고요. 자,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다음 조형 능력의 신장. 사실 이제 조형 능력 신장, 저게 우리가 이제 미술 교육의 제일 뭐 첫 번째, 우리 이제 앞에서 봤듯이 전문가 양성, 뭐 이걸 첫 번째 어떤 그 성격으로 잡아놨던 것처럼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인 어떤 목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조형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뭐 조형을
저걸 문제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조형. 말 그대로 이제 형태를 만든다라는 건데, 그냥 단순히 형태를 만든다가 아니라, 재료, 특정 재료, 그 다음에 행위 의도, 그리고 그게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태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저 요소들이 포함이 돼야지 우리가 미술 용어로서 조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제 의도 없이 그냥 툭 쳤는데, 나도 모르게 툭 쳐서 뭐 어디 넘어졌는데 형태가 만들어졌다. 뭐 이걸 조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또 겉으로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이걸 조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형 감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미의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그 재료 또 자기 다루는 그런 매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된다.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조형 능력과 관계된 특성 중에 이것도 이제 아동미술 부분에서 또 언급이 될 거긴 한데,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가 되면은 사실적 표현 능력이 정체되는 시기가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 되면은 내가 막 잘 표현하고 싶은데 내 손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학습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미술 교육을 통해서 조형 능력을 신장시켜 준다면 미술에 대한 흥미를 더 지속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취지의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형했을 때 구상적인 형태, 사실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것,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 재현, 이런 전형적인 그런 사실적 재현에만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 학습자 스스로가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창의성의 개발. 자, 이것도 뭐 미술 하면은 창의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거 우리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창의성에 대해서도 또 뒤에서 또 언급이 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창의성이 무엇이냐 했을 때, 창의성이 무엇이냐 했을 때 확산적 사고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확산적 사고죠.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여기에 뭐 조금 더 하자면, 뒤에서 이제 보게 될 뭐 창의성의 특성들 보자면,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또 빠르게 산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창의성 하면은 제일 중요한 학자가 로엔펠드가 되겠습니다. 빅터 로엔펠드. 로엔펠드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 부분에서 다루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창의성을 개발시키면은 결국은 보다 나은 행동을 위한 새로운 통찰력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 개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창의성의 개발도 이제 미술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다. 뭐 그 정도 밑에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감성의 함양. 자, 이런 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센서빌리티, 감성이라는 개념, 용어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감수성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감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은 감각기관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반응하는 정도, 강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성이 뛰어나다, 감성적이다 얘기했을 때는 어떤 뭐 외부의 자극이 오면은 그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감성 지능. 그래서 이제 이 지능 이론, 교육학 쪽에서 강조됐었던 감성 지능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이 감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감성 지능이 발달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감정 상태를 인식한다.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자신을 동기화한다. 타인의 감정을 인식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과 인간관계를 맺고 관리한다. 이 5가지, 5가지. 지금 이 감성지능은 데니얼 골먼이라는 학자가 먼저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 골먼의 이론에 따르면은 감성지능과 관계된 개념이 이겁니다. 자기인식. 먼저 지금 이 내용을 이제 단어로 정리하자면 자기인식.
그 다음에 자기 조절. 이 5가지죠. 5가지를 간단한 단어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동기화. 이 동기화가 동기부여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동기부여까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도 그 다음에 사회적 대인관계. 이렇게 5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감성지능은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지능, 감성이라는 용어 좀 체크하시고요. 이 5가지는 좀 외워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미술 표현을 잘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같이 동시에 개발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가 미술교육의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될 미술교육의 필요성 부분이거든요. 이 미술교육의 필요성은 이제 뒤에 15페이지에 보면 정당성이 있거든요. 정당성이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술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목적이라는 것은 그냥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필요성은 부수적인 효과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먼저 시각적 사고의 확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15페이지 먼저 잠깐 넘겨보세요. 15페이지 표를 보시면 본질주의적 정당성, 맥락주의적 정당성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15페이지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필요성에서 언급되는 것들을 본질주의적이냐 맥락주의적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같이 구분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적 사고의 확장. 자, 시각적 사고는 자, 보면은 이게 시각적 사고력입니다. 시각적 사고력, 능력까지 하니까. 그래서 시지각, 우리 눈으로 이제 지각하는 거죠. 시지각을 이용해서 대상 인식하고, 인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 그 의미를 해석하고 또 자신의 그런 생각들을 어떤 시각적인 기호, 이미지들로 이제 환원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통틀어 가지고 시각적 사고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은 이런 시각적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왜 필요한데 했을 때 결국 현대사회 자체가 시각문화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각적 사고력이 없으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이런 측면에서 시각적 사고의 확장을 중요한 그런 정당성, 필요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시각적 사고력은 단지 미술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맥락주의적 정당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지금 완전히 이해 안 해도 돼요. 뒤에 15페이지에서 다시 얘기할 거예요. 다음, 좌우의 균형 있는 발달. 네, 좌뇌 우뇌 균형 있는 발달. 이것도 역시 이제 미술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 언어 논리, 수리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그런 교과들은 우리 이제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좌뇌의 발달을 좀 도모하는 경향이 큰데, 근데 미술은 이제 시각, 공간, 직관, 감성, 총체, 인식 이런 것은 또 우뇌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뇌를 발달시키는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좌우뇌를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뇌와 연관되는 부분, 시각적인 부분, 공간적인 부분, 감성, 총체적 인식 이런 것들, 이 부분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술 교육이 만약에 없다면
좌뇌, 한쪽으로만 이렇게 편향된 좌뇌만 발달한 인간이 길러질 수 있는데, 미술 교육이 있음으로 해서 좌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의 정당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맥락주의죠. 미술 그 자체만의 그런 정당성이 아니라 이제 미술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이 좌우뇌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다른 측면, 부수적인 측면을 이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맥락주의적 정당성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 그다음 사물에 대한 감각적 인식 발달. 자, 사물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인식한다. 그냥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결국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미술교육은 체험적 표현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실제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물질을 뭐 손으로 만지고 뭐 이렇게 직접 다루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적 인식을 좀 더 발달을 이론으로만 접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감각적 인식이 발달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느냐 보면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결국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접하는 사물들에 대한 그 인식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인식 이 부분도 뭐 결국 맥락주의가 되겠죠. 생동감 있고 아름다운 삶 영위도 역시나 뭐 맥락주의적 정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창작 활동, 뭐 감상 활동 하면은 당연히 뭐 우리는 이제 미술 전공해서 당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의 어떤 진면목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제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내용. 이것도 맥락주의. 그다음에 개성 있는 자아 표현. 이 개성 표현이란 부분은요, 미술 그 본질적인 부분과도 맞닿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좀 맥락적인 부분과도 맞닿아 있어서 본질주의, 맥락주의 좀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포괄하고 있다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뭐 이게 어느 하나로 탁 떨어지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뭐 이해한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 생각, 존재 방식을 독창적이고 개성 있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이게 이제 미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미술 이외의 표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성을 좀 기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주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맥락주의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민족문화 창조적 계승 및 세계화. 자, 이거는 이제 내용을 딱 봐도 전통 미술에 대한 이해 감상. 그 다음에 그걸 전통 문화를 또 현대적으로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건 당연히 이제 미술 그 본질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본질주의적 정당성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감정 조절 및 정서 순환. 이것도 이제 미술을 통해서 이제 꼭 미술뿐만이 아닌 그런 정서 순환, 감정 조절 이런 것들 측면에서 이것도 이제 맥락주의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그 미술 교육의 필요성, 다시 말해서 정당성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 표가 중요해요. 이 표가 16학년도 기출 마지막 서술형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본질주의적 정당성, 맥락주의적 정당성을 가볍게 이제 딱 나눠가지고 그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미술 교육사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뭐와 맞닿아 있는지를 또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질주의, 다른 말로 형식주의라고도 하고요. 맥락주의는 도구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구주의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술 본질이 아니라 미술을 통해서, 미술을 도구 삼아서 그 부수적인 것들을 이제 개발시키고 뭐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정당성. 그리고 이 본질, 형식주의는, 저기서 형식주의란 말은 미술 자체의 형식을 통해서, 미술 본질적인 형식을 통해서 이제 미술과 관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개발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입장 살펴보시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본질적, 미술 그 자체의 근원적 본질적 가치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이 본질주의적 정당성의 기본 입장이 되겠고, 맥락주의적 정당성은 유용한 수단, 개인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단이라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렇고 이제 그럼 미술 교육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미술 교육 한번 봅시다. 먼저 본질주의적 정당성 부분을 먼저 보면은 그 미술 교육에서 강조하는 게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본질적 가치. 미술 교육이라는 것에 그런 불변하는 가치를 인정한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이 맥락주의적은 뭐 그 가치가 변하나 했을 때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2번, 미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자, 미술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뭐 심리적 사고, 미적 감수성, 개성, 이것들을 미술 교육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좀 성격이 이해가 되죠. 미술 그만을 위한 것, 미술 본질을 통한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미술 교과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데, 이건 이제 다른 교과와 막 이렇게 연계를 한다든지 뭐 통합을 해서 가르치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미술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미술 자체 형식, 그 다음에 매체, 이런 교육, 이건 결국은 이제 미술 작품을 혹은 미술과 관계된 결과물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냐, 그게 완전 본질적인 접근이잖아요. 그거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 자체의 목표, 교과 목표를 중시한다, 목표를 중시한다, 미리 세워놓은 그런 교과 목표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표현, 이해, 감상, 미술사,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을 이루고, 미술 교육을 이루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요소들이 될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이제 공통적인 어떤 그 특징들이 좀 머릿속에 들어오죠. 가장 본질을 중시하고 독자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미술 그 자체를 가르치려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이게 이제 미술 교육에 대한 입장, 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맥락주의적 정당성에서는 그럼 미술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술 교육 가치가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이 맥락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맥락, 혹은 뭐 사회적 맥락, 혹은 뭐 정치적 맥락, 여러 맥락이 있을 거예요. 이 환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술 교육 가치가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특별히 불변하는 것을 가르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미술 교육이 이제 미술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요구, 사회 요구에 부응하려는 수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또 맥락주의적 정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에 공예가 디자이너를 많이 양성해야 됐다면 그때 필요한 게 미술 교육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 그런 것도 맥락주의적 정당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술 표현을 통해서 항상 그 미술을 통해서 뭔가 부수적인 결과가 나오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통해서 정서 치료, 뭐 성격 치료,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미술 교육은 그렇게 수단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창의성 증진시키는 것도 미술을 통해서 창의성이라는 그런 부수적인 능력을 개발시킨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도구주의, 맥락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여가 활용, 취미의 도구. 그다음에 뭐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도 뭐 맥락주의.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각적 문해력을 키운다. 이렇게 되면은 뭐 미술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무수한 시각 문화에 대한 이해, 이걸 키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통, 타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삶의 변화, 사회 발전,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도구주의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완전 서로 이제 상반되는 그런 접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술교육 이론 뒤에서 보게 될 건데요. 이해중심 미술교육, 대표적인 DBAE, 이건 뭐 뒤에서 볼 거니까 지금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중심 미술교육 측이 미술 대표적인 그런 본질주의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측면이라 할 수가 있겠고,
그거 빼고 이제 나머지 표현 기능 중심, 창의성 중심, 다문화, 시각문화, 미술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맥락주의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중심 미술교육의 대표 학자도 바칸이라든지 아이스너 이런 사람들 또 뒤에서 보게 될 거고요. 이쪽도 치잭, 로엔펠드, 허버트 리드 뭐 해가지고 쭉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어떤 교육에 대한 교육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거의 어떤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교육 철학이 먼저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면 교육 철학 부분도 배우게 될 건데, 어떤 교육 철학과 맞닿아 있냐 했을 때 본질주의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본질주의 교육 철학이에요. 이건 이제 교육학에서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맥락주의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사회재건주의 교육 철학이 바탕이 많이 됩니다. 사회재건주의가 무엇이냐?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다시금 재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걸 강조하는 측면이 사회재건주의 교육 철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주의 교육 철학은 말 그대로 교육 그 자체를 강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더 나은 쪽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서로 다른 측면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둘의 한계점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가 이제 앞으로 뒤로 이제 계속 배우게 될 내용에서 어떤 이론이 있으면 뭐 장점도 있는 반면에 한계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문제에서 물어보기 딱 좋아요. 그래서 한계점 부분들 또 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본질주의 정당성 이런 장점들이 있죠. 미술 그 자체를 강조하고 미술 능력을 키워줄 수도 있고 뭐 미술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중요한데, 그런데 학습자 삶과 분리될 수가 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학생들 삶 속에서 미술 그 본질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좀 내 삶 속에 뭐 이게 뭐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술 본질을 강조하다 보면 삶과 분리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 맥락 이런 거 상관없이 미술 그 본질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미술 이외의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미술이 지금 필요한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도 여전히 미술은 주변 교과로 좀 물러나 있잖아요. 뭐 그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가치 절하, 이런 한계점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다음 반대로 이제 이 맥락주의, 도구주의를 강조한다면 또 어떤 한계점이 있냐? 당연히 이제 독자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다른 교과의 그런 도구화, 수단화 이런 역할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사회교과의 옛날 표현으로는 사회교과의 시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그런 표현을 좀 쓰지 않죠. 근데 어쨌든 도구, 수단으로만 작용할 수 있다라는 한계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의 약간 맥락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 미술 교육의 목표 이게 이제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미술 교육이라는 거에 어떤 일관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교육과정 우리나라로 쳐도 교육과정들이 새롭게 이제 등장할 때 그때마다 사회의 그런 뭐 맥락이라든지 요구를 반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너무 달라진다면 맥락과 요구가 이제 이전과 너무 달라지면 그러면 그 교육과정 자체도 너무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교육과정의 목표도 바뀌게 되는. 그러면 또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그런 한계점들,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뭐 16학년도에 문제 출제됐기 때문에 이거와 관계돼 가지고 뭐 쉽든 어렵든 뭐 여기서 어렵게 나올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다시 또 출제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보통 우리가 한 3년이 지나면 출제된 지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이 표에 있는 내용은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미술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됐다라는 이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패러다임이 변화됐다. 미술교육의 큰 흐름이 이제 변화됐다라는 건데 어떻게 됐냐? 20세기까지 했을 때는 그 미술교육 본질을 좀 강조하는 그 측면이 강조됐다면 이제 21세기
맞이하면서 해석학이나 뭐 포스트 모던, 특히나 포스트 모던, 이건 뭐 우리가 미술 그 자체에서도, 미술사에서도 저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이제 미술의 개념 변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학,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중요한 그런 화두들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육도 바뀌게 됩니다. 교육에서 강조하는 부분들, 중시하는 부분들이 바뀌게 되고, 미술 교육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뭐 해석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근본적인 해석학이 있고, 또 이 21세기에 나왔던 현대 해석학이 있는데, 현대 해석학에서는 이제 그 어떤 대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처음에 그 뭐 문제나 어떤 사건을 만드는 그 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독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현대 해석학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뒤에서 보게 되면서 차츰 여러분 이해를 하게 될 거니까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자, 그래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의 바탕을 둔 기존의 신념 체계가 부정됐다. 기존 신념 체계가 뭡니까? 객관성, 합리성, 이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그런 진리가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면서 뭐라고 바뀌었냐? 구성주의로 바뀌었다. 구성주의. 자, 이제 여기서는 포인트가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 그 전에 이제 미술 교육 말고 미술이라는 거 있죠. 미술사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술사 배울 때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미술사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이걸 살펴보면 이제 교육에서도 이 모더니즘적 교육 사고관,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관, 교육관,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보통 이제 어떤 용어 앞에 포스트가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번역할 때는 후기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의미상으로는 그 앞에 것에 어떤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다. 물론 이것도 이제 조금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앞에 거에 반대되는 성향을 지닌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이후에 나온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상반되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먼저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술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모더니즘은 이제 말 그대로 외부의 영향을 배제하는 거예요. 외부의 영향을 배제하고 매체 자체의 순수성. 자, 이 모더니즘에서는 순수성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순수성을 강조한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외부 영향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 그래서 이건 미술 매체 자체의 순수성을 탐구한다, 이게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는 보편적 행위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행위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과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편적,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다. 각각의 미술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는 그런 접근법이 완전 다르죠. 자, 그 다음 모더니즘에서는 미술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미술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은, 자, 미술품을 창조할 수 있는 천재적 창조자, 발명가, 혁신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미술가는 일반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어떤 천재적인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모더니즘의 그런 방식이 사고관이고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완전 다릅니다. 자, 여기서 창조해내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차용하는, 과거 아니면 혹은 대중 문화 이런 것들을 차용하는 어떻게 수집가,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또 비판하는 문화적 생산자. 완전 다르죠. 창조자, 발명가, 혁신가가 아니라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닌 거죠. 차용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의도에 맞게 이제 수집하는 사람, 혹은 이제 그걸 통해서 사회 문제를 다루는 문화적인 생산자다. 이건 이제 새로운 문화 담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술 작품, 미술품은 무엇이냐 했을 때, 모더니즘에서는 자, 이런
이제 미술가, 천재적인 미술가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순수성 강조한다 했죠. 순수한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그런 대상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순수한 미적 경험. 그걸 통해서 진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상이다. 그런데 미술품에 대해서 포스트 모던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약속된 기호들에 의해서 조직된 텍스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약속된.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약속된 기호는 꼭 미술가가 뭐 창조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그런 기호가 있다면 그것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되면 어때요? 순수한 미적 경험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한 거일 수 있어요. 아름답지 않은 거일 수 있고 이게 뭐 미술이야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에서 말하는 미술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던을 기반으로 한 동시대 미술 그런 전시회를 가보면은 그런 느낌, 심지어 미술 전공한 우리까지도 자, 이것도 미술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 개념, 이것도 중요합니다. 텍스트. 텍스트는 원래 뭐 영어 그 뜻으로는 글, 글이라는 뜻이죠. 글. 그런데 이제 또 한편의 뜻은 직물 조직, 이 뜻도 됩니다. 직물 조직, 텍스트. 우리 미술에서는 사실 직물 조직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직물이 뭡니까? 이 직조해가지고 만들어낸 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왜 이걸 직물 조직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느냐? 직조하려면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나의 그런 천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실과 날실이 서로 막 영향을 미치고 얽히고 설키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라는 측면에서 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약속된 기호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텍스트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술 창작은 그러면 어떤 걸 추구해야 되냐, 어떤 측면에서 미술 창작해야 되냐? 이 모더니즘에서는 추상, 그 추상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내적인 형식, 매체의 순수성 이런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접근, 그래서 뭐 점선, 면, 형, 색 이런 조형적인 요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작품을 탐구하는 것, 미술을 탐구하는 것, 이걸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더니즘의 어떤 그 결정, 그 끝에서는 추상을 강조하는, 추상이 모더니즘 미술의 어떤 결정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포스트 모던에서는 창작 과정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중시한다. 형식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내용이에요. 형식, 내용. 과정과 내용을 강조한다.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회 문화 연구에 기초한 다양한 행위, 표현 행위들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뿐만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 행위, 몸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구상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물건을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행위들을 다 인정하는 게 포스트 모던의 그런 그 이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럼 감상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좀 대략 감이 오죠 이제. 모더니즘에서는 결국 감상자는 수동적 역할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이 천재적 창조자가 만든 미술 작품이니까 그 천재적 창조자의 의도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술가가 결정해 놓은 그런 의미를 그냥 그 감상자는 발견만 하는 수동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이제 포스트 모던에서는 아까 이런 보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적인 역할, 창조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 이제 현대 해석학도 이 독자를 중시한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것처럼 이 감상자가 자기 스스로 그냥 뭐 그 미술가가 어떤 뜻을 심어놨건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라는 것을 허용하는 거, 그 창조적 역할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복합적 읽기와 해석을 스스로 수행하는,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창조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대중문화, 그러니까 이제 미술의 본질적인 거 말고 대중문화 이미지들 있잖아요. 영화, 뭐 만화, 드라마, 뭐 이런 사진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모더니즘에서는 당연히 배척하겠죠. 본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고급 미술이나 순수 미술하고 반대되는 저속한 키치라고 본다. 키치. 자, 이 키치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제 미술사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제
이 독일어로 값싸고 저속한 예술품, 뭐 그런 물건, 이걸 가리키는 말로 쓰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린버그의 이론, 뒤에 미술사에서 보게 될 그린버그의 이론에서 우리가 한번 접하게 될 용어가 되는데, 어쨌든 키치라는 용어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대중문화들은 순수한 미술, 순수 미술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저속한 키치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자,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키치 미술이라는 말이 오히려 독립적으로 나올 정도로, 만들어질 정도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중문화를. 그래서 이제 키치를 적극적으로 막 활용해 가지고 또 새로운 이미지, 또 새로운 의미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거의 미술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제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렇게 미술의 흐름, 미술사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모더니즘 같은 경우는 그 과거의 미술,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가 가장 발달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모더니즘에서는 이 진보를 믿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보다는 지금이 가장 진보한 시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미술은 부정하거나 해체해버립니다. 과거의 미술을 지금 우리가 뭐 참조하겠다,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거, 가장 발전한 것을 추구하는 게 모더니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카소, 우리가 생각하면 피카소도 이제 모더니즘 미술의 어떤 그 시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작점에 있는 그런 작가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피카소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 전혀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입체주의라는 뭐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던은 반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와 현재의 절충, 차용, 도용, 과거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져와서 언제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밑에 이제 이 진보에 따른, 진보에 대한 생각. 미술은 미술적 진보가 구상 형식에서 추상 형식으로 이렇게 쭉 흘러온 그 흐름이 미술적 진보가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이 가장 진보한 상태라고 보는 게 모더니즘이에요. 근데 포스트 모던은 그런 이렇게 진보 없이 비진보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이든 지금 현재의 것이든 무엇이 더 우월하다라고 절대 얘기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흐름에 따라서 진보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공존한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공존할 수 있는 값어치가 똑같으니까 지금 현재에도 얼마든지 이제 절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술 비평. 이 비평가들이 유명한 비평가들이 있는데, 그 비평가들도 결국 이제 자기의 어떤 의견들을 반영해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평가들의 주요 관심사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 모더니즘에서는 서구이면서 서양, 서구, 그러니까 미국, 유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백인 남성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미술품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그런 미술품들의 의미를 비평하고 해석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게 모더니즘적 비평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던은 더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겠죠. 그래서 여성 미술, 유색 인종의 미술, 비서구 미술, 이런 동양의 미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보면 대서사와 소서사를 강조하는 건데, 대서사, 소서사도 미학 이론에서 또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대서사는 큰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흐름. 그러니까 그 속에 막 자잘한 것들, 그 속에 큰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잘한 것들을 제외한 큰 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소서사는 반대죠. 그 큰 흐름은 좀 외면하고 그 속에 하나하나 있는 자잘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서사를 강조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더니즘적 그런 개념과 포스트 모더니즘적 개념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미술사에서도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술 교육이 그만큼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그런 교육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살펴봤고, 이 표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결국 이제 뒤에 미술사 부분에서 또 계속 반복해서 다룰 거라서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그래서 구성주의로 변했다라는 거, 그 맥락에서 구성주의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존의 신념 체계가 이제 구성주의 신념 체계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그럼 기존 신념 체계는 뭐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지식이라는 게. 그 다음에 지식은 끊임없이 진리를 향해 진보한다. 자, 이거 아까 모더니즘에서도 얘기했죠. 진보를 믿는다고 봤잖아요. 여기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신념체계, 교육 신념체계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진보한다. 자, 이렇게 봤던 건데, 구성주의에서의 신념체계는 객관적, 합리적인, 이런 게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성주의라는 개념을 딱 접했을 때, 그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 구성주의, 구성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지? 이거부터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구성주의에서 구성, 뭘 구성한다는 걸까? 뭘 구성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뭘 어떻게 구성하는 걸까?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식이라는 것을, 지식을 구성한다는 소리가 되겠네요. 보니까 이 지식을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구성된다. 자, 이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서 구성이 된다. 구성이 되므로, 그래서 아동 스스로가, 학습자 스스로가 대상 선정, 그 다음에 스스로 활동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경험에 의해서 구성된 지식만이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 결국은 지식을 구성하는 건데, 이게 기존의 신념 체계와 다른 점은, 구성이라고 강조하는 점은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구성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성주의 교육이라는 거는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에서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구성주의 교육에서는 학생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새로운 지식들을, 자기에게 맞는, 자기에게 특화된 그런 지식들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는 것을 이제 교육이라고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식은 그렇고요. 그래서 그 지식을 배우는 학습은 결국은 구성을 하는 과정이다. 학습자가 구성을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식을 내적 표상시키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개인적으로, 여기 중요한 개인적이죠.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뭐 보편적 이런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의미를 개발하는, 이런 과정이 바로 학습의 과정이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그런 접근법, 학습에 대한 접근법이 구성주의에서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주의 좀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면 학습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자면, 자, 이 부분에서 몇몇 이제 또 그 기입형 대비해서 봐야 될 용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잘 이해해가지고 서술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자면,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을 뭐라고 보면은 발달의 결과가 아니라 발달 그 자체다. 발달의 결과가 아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신념 체계에서, 교육 신념 체계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발달 그 자체다라는 것은 이제 그 과정을 중시한다는 소리예요. 말 그대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개입과 자기 조직화, 이런 키워드들 좀 체크해 놓으세요. 자기 조직화. 이 자기 조직화라는 것은 그 답을 아직 모르는 상황에, 정확한 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스스로 학습해내는 그런 능력, 그걸 자기 조직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 답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제 스스로 조직을 해보는 거죠. 답을. 뭐가 답이 될 수 있을까를 스스로 학습해가는 그런 과정을 자기 조직화라 한다. 그래서 학습자의 개입과 자기 조직화, 이런 것들 빈칸으로 물어볼 여지가 좀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균형한 학습을 초래한다. 자, 불균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더니즘적 사고관에서는, 교육관에서는 불균형을 아예 없애야 돼요. 불균형이라는 게 있으면 안 돼. 이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지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불균형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성주의에서는 불균형을 강조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학습을 초래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불균형을 할 수 있는 실수라든지 뭐 회피, 아니, 실수, 예, 실수죠. 실수를 아예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뭐 부족한 부분들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 불균형에서 출발해가지고 새롭게 학습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구하고 일반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족한 부분들, 내가 이거는 좀 인지적 부조화가 생긴다. 원래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느끼는 순간 그거는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그걸 통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반성적 추상 키워드 이런 거 체크. 반성적 추상. 반성적 추상. 추상은 이제 뽑을 추의 형상 상자니까 상을 뽑아낸다. 이거는 결국 이제 반성적으로 되짚어 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의미를 뽑아내는 그것을 반성적 추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학습의 원동력이 되고 이 구성주의에서 반성적 추상은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반성적 추상은 무슨 활동으로 할 수 있느냐? 주로 이제 언어, 그다음에 상징 표현, 그다음에 토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되짚어 가면서 이제 그 어떤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 이걸 이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저 반성적 추상이라는 개념은 우리 이제 교육학에서 여러분들도 보게 될 건데 피아제, 비고츠키 뭐 이런 이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제시했었던 이 학자들이 있는데 피아제가 제시한 개념이 반성적 추상입니다. 반성적 추상. 자, 그래서 그 비판적으로 어떤 그 의미를 추론해내는 것, 대상을 보고 이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언어 말로 표현해보고 또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로 표현해보고 서로 토의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의미를 추론해내는 이런 과정, 이게 이제 반성적 추상이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체 내에서의 대화를 아주 중요하게 또 생각합니다. 구성주의에서 공동체 내에서의 대화,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끼리의 어떤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활동, 반성, 상호작용, 이걸 강조하는 지점이 바로 이제 구성주의다. 그 다음에 학습은 구조의 발달로 향해 간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구조의 발달로 향해 간다. 자, 이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조가 발달하느냐 아니면 그 반대 구조가 이미 결정되어 있느냐, 요겁니다. 구조가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게 기존의 신념체 모더니즘적 사고관이고요. 그 구조는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점점점 새롭게 발달해 간다, 구조가 변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이 구성주의적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구조의 결정이 아니다, 구조의 발달로 향해 간다. 그래서 구성에서 학습자 개개인에 맞게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가 이미 결정되어 있을 수가 없죠. 새롭게 자기에 맞게 재조직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키워드들,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제 교육학적으로 봤을 때 급진적 구성주의, 사회적 구성주의가 있는데 구성주의랑 연결되는 키워드들, 이거는 뭐 교육학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급진적 구성주의가 피아제에 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 비고츠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우리가 미술 쪽에서는 크게 뭐 강조할 지점보다는 뭐 요 정도 용어 정도 살펴보고, 특히나 사회적 구성주의, 이 구성주의에서 사회적 구성주의를 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간단하게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은 급진적 구성주의는 말 그대로 좀 급진적으로 지식이나 실체는 객관적인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 않는다. 심지어 그러니까 지식이나 어떤 뭐 실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받아들인 사람이 구성하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급진적 구성주의고요. 사회적 구성주의는 뭐 그걸 떠나서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과 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중시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인 접근이어야 된다,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상호작용, 스캐폴딩이라고 합니다. 스캐폴딩. 자, 이건 우리말로 이제 비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용어는 이제 21학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이미 이 용어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가 문제가 또 나오지는 않겠지만, 자, 참고를 위해서 비계라는 것은 공사장에 가면은 이렇게 인부들이 밟고 올라서거나 뭐 이렇게 지지할 수 있는 이 쇠봉이 있잖아요. 예, 이 쇠봉. 이걸 이제 비계라고 합니다. 예, 발판,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비계. 이게 비계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는 스캐폴딩이라 하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냐? 결국 이제 교사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기에 맞는 지식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도록 돕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상호작용은 바로 저렇게 밟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한다. 예, 비계의 역할을 한다. 예,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 과정을 스캐폴딩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구성주의가 미술교육에 주는 시사점 해가지고, 그 시사점이 결국 이제 미술교육의 특성은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성주의는 꼭 미술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구성주의 교육 자체가 있는데, 미술교육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구성주의 교육 이론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예, 구성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 측면에서 미술교육에 주는 시사점이라고 저렇게 제목을 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고력 신장, 개인의 맥락 중시, 미적 안목의 성장. 구성주의는 사고력도 신장시킬 수 있고 개인의 맥락을 중시하는 측면이 있고 미적 안목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교육에도 구성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하니까, 자, 일단 먼저 미술은 당연히 사고력 신장에 적합한 과목이다. 왜 그러냐? 예. 미술이 결국 여기 보면 동일한 방향이나 결론에 이른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개인의 사고를 미술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다 똑같이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고를 강요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개인적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술에서도 강조하는 게 상호작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 뭐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이제 미술 교육에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개인의 맥락. 구성주의에서 개인의 맥락 중시한다. 그 지금 구성주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본적인 부분. 자, 그래서 보면 미술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군집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 인정되도록 하는 거. 개인의 맥락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이제 미술 교육에서 개별화 교육을 참 강조하고 있잖아요. 뭐 이 전체에 동일한 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의 흥미, 관심, 환경, 경험들을 중시하고 존중한다.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의 맥락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미적 안목의 성장. 자, 그 미술교육에서, 오늘날 강조하는 미술교육에서는 뭐 작가를 만들겠다, 전문가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미적 안목을 신장시킨다. 그래서 더 어떤 질 좋은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적 안목은 또 구성주의에서도 성장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언어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그리고 구성주의에서도 강조하는 박물관, 미술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미적 안목이 성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술에서도 구성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시사점을 뭐 이렇게 막 서술해야 될 정도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구성주의가 이 미술교육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느냐, 미술교육에서 추구하는 지점과 얼마나 밀접한가,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 교재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이제 한 그 장들이 끝났을 때 요점 정리 및 주요 용어가 이렇게 뒤에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앞에 내용들 딱 정리 차원에서 한번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내용들의 주요 내용들 뽑아가지고 이렇게 번호 붙여서 해놨고, 그 다음에 주요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그런 용어들 이렇게 집어넣는 거니까, 각 네 곳마다 다 이렇게 요점 정리미 주요 용어가 있거든요. 이것들도 나중에 여러분 복습하실 때 체크 차원에서 좀 그냥 안 보고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